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인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2월 3일 오늘 2월 첫날 방송입니다. 월요일 방송인데요. 역시 이제 관세 부과 이슈가 오늘은 시장을 뒤덮으면서 상당히 좀 좋지 못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더 이어질 것인지가 좀 남아 있고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대미 무역 흑자 국가들, 특히 이제 한국도 좀 남아있는 뭐 그런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또 한국을 대상으로 관세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또 혹시 나올 수 있을지 좀 긴장을 좀 하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튼 멕시코와 캐나다 이야기가 나왔고 중국도 일단 관세 쪽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관세 부과 이슈 때문에 오늘은 시장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됐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 본다면 2400포인트 정도 수준 언저리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글쎄요 딥밸류 기간으로 좀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 2400포인트 정도 아래로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좀 좋은 주식을 좀 담아야 되는 그런 쪽으로 좀 보는 것 같고, 역사적으로 지금 PBR 0.8배 역사적인 락바텀이죠. 이쪽은 거의 안 깨졌습니다. 안 깨지는 뭐 어떤 뭐 금융 위기가 왔다든지 뭐 엄청나게 글로벌 위기가 왔을 때에도 0.8배 수준은 안 깨졌죠. 물론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 때는 뭐 아주 이례적으로 잠깐 깨지긴 했지만 그 외에 뭐 어떤 글로벌 사태가 오더라도 0.8배 정도는 락바텀이었다. 그렇게 본다면 코스피 기준 2300포인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2400 정도 언저리 정도 가주면 이제는 좀 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닥터 K님, 박 부장님 의상이 오늘 색깔이 너무 섹시하다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이 나이가 좀 들었나 봐요. 단 하나님께서도 가디건 멋져요 주시는데, 제가 붉은색 옷을 너무 입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새빨간 옷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찾아다니다가 찾았습니다. 어디 지나가다가 찾아가지고 바로 샀거든요. 그랬더니 뭐 집사람도 뭐 이쁘다고 입으라고 이제 같이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입었더니 오늘 집사람 하는 말이 그 트로트 가수 무슨 유니폼 같다고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너무너무 입고 싶었어요. 이렇게 새빨간 색깔의 옷을 좀 입고 싶어서 일단 사봤습니다만, 이 정도로 좀 시장이 좀 새빨갛게 좀 올라갔으면 하는 염원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제가 푸른색 옷도 위에 티를 입고 갑자기 뭐 이렇게 그 시황도 하긴 하지만 그날은 뭐 빠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입는 건 아니고, 하여튼 나이가 좀 들면서 원색을 좀 입고 싶은 것들이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원색을 좀 입고 싶고, 갑자기 또 송대관이 왜 나오는지요? 네. 자, 그 정도 이야기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짧게 이야기는 지금 여기 오늘 뭐 그래비티 샴푸가 또 이제 우리가 광고가 짧게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그래비티 엑스트라 스트롱 샴푸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카이스트 이해신 석저 교수가 개발하시는 탈모 완화 샴푸인데, 역시 나이가 들면 탈모에 좀 신경 써야 되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팅해주는, 잡아주는 그런 탈모 상품 2개에 76,000원에 지금 판매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아마 댓글창에 아마 올라왔을 겁니다. 예,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좀 관심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샴푸 2개에 76,000원. 좀 어떻게 보면, 야, 샴푸가 좀 생각보다 비싸지 않나? 아니면 뭐 이게 기능성 있는 샴푸라서 조금 그 정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효과만 있다면 이 정도 가격은 충분히 내가 뭐, 지불할 수 있죠. 효과만 있다면. 뭐 일반적 샴푸는 이 가격이면 좀 비싸 보이는 상황이고요. 탈모 쪽에 기능이 확실히 있다고 온다면 충분히 뭐 지급하고 한번 써볼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관심 가지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뭐 구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뭐 이 가디건을 입다 보니까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다른 가디건도 입고 나왔는데, 가디건이 좀 편해요. 예, 입다 보면. 그래서 일반적인 뭐 스웨터 이런 부분들도 추우니까, 이번 주가 굉장히 춥습니다. 한파 때문에 따뜻하게 옷 따숩게 입고 좀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48.6포인트 하락
초반부터 갭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도, 기관은 현물 매도, 선물 매수 출발을 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북미 관세 부과 발표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이제 갭 하락 출발을 했는데 코스피 2,500선을 하회를 했습니다. 관세 부과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평가 속에 엔터나 음원 음반, 뭐 기획사죠. 예를 들어서 SM, 그다음에 하이브, 뭐 이런 종목들, JYP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덜 빠지거나 장중에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도 보였는데 특히 최근에는 SM, 하츠 관련된 신규 그룹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올해 작년보다 실적이 상당히 좀 많이 좋아질 것이라는 뭐 이야기가 나옵니다. SM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관련들이 오늘 일단 상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피팅과 밸브 관광업체, 히토류, 도시가스, AI 챗봇, 인터넷, 조선과 조선기자재 등이 강세 출발 보였는데 피팅과 밸브 관광업체, 도시가스 이쪽은 오늘 뭐 대왕고래 관련된 동해 시추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졌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아마 주가가 올라갔던 것 같고요. 히토류는 이제 무역 분쟁 관련된 관세 전쟁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히토류가 반응을 했고요. AI 챗봇이나 이런 것들은 뭐 AI, 그러니까 딥시크 이슈로 AI 소프트웨어나 AI 챗봇 관련주가 역시 인터넷주와 더불어서 뭐 네이버 이런 종목들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죠. 카카오까지도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 전쟁 이슈로 10시 기준 장 초반 대비 낙폭이 1시간 만에 더 커졌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장중에 1470원대 이상으로 올라왔고요. 미국 주식시장은 대캐나다와 멕시코, 중국향 관세 부과가 확정된 상황에서 EU도 대상이라는 소식에 위험자산 선호가 축소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한국 시간 내일 오후 2시, 미국 동부 시간 4일 0시 기준으로 캐나다, 멕시코는 25%, 중국 쪽은 추가 10% 관세가 부과되는 거로 보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지만, 자, 그 다음 헤드라인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또 문제예요. 자, 테슬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캐나다가 미국의 관세에 대해서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 그 보복 조치 가운데 테슬라를 물고 늘어집니다. 테슬라 관련해서 100%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캐나다 쪽에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보면 이제 뭐 물론 멕시코하고 캐나다 쪽 서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언급이 오늘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극적으로 타결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감정싸움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캐나다는 당장 테슬라를 붙잡고 100% 관세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대미 흑자 국가에 대해서는 결국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까지 어떤 관세 관련된 이슈가 또 조만간 뭐가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우려가 확실히 아직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좀 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으로 오늘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멕시코도 보복 조치를 발표할 태세까지 들어왔고요. 미국 내에 무역 분쟁 단기적으로 악화될 조짐을 일단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다음 관세 부과 대상국은 EU라고 예고를 했고요. 반드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 EU도 확실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respond firmly라는 이렇게 표현을 썼죠. 영어식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EU도 firmly 확실하게 보복을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취임 이후에 즉각적인 부과가 없었기 때문에 위험자산 동반 상승세를 약간 보이긴 했습니다만 실제 부과하고 보복 관세 예고로 이어지는 흐름이 되면서 분위기가 좀 험악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동반 반등을 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4.52%까지 왔고 달러 인덱스는 109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좀 빠지다가 이렇게 좀 다시 온 건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4.5%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최근보다는 조금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다시 리바운딩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고 비트코인도 급락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도 관세 전쟁 여파에 벗어나지 못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됐고 원달러 환율도 급등이 되면서 대부분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전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현물 4,700억 원 그리고 선물을 7,800계약 정도 순매도로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400원대 초반까지 안정세를 짜였던 환율도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등락이 올라왔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전만 놓고 보면 오전 딱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52주 신고가 종목이 3종목 그리고 신저가 종목이 89종목까지 확대가 됐고요. 상승 종목이 오전 기준 코스피가 92개 종목, 하락 종목이 826종목이니까 오늘 상당히 장이 안 좋았다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홍콩, 대만 등 아시아 주식시장 모두 2% 이상 낙폭이 확대되면서 관세 정쟁 관련된 공포에 좀 휩싸이는 그런 하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출발한 가운데 음식료, 이 호실적, 호수출, 라면 쪽인 것 같고요. 오늘 농심이라든지 삼양식품 이쪽도 음식료 쪽이 좀 나쁘지 않았고, 유틸리티, 좀 마기상어 모멘텀입니다. 이게 이제 대왕고래 다음으로 이제 마기상어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참 이렇게 개발 관련된 유전 개발 관련된 동해 가스전 관련해서 특이한 이름들이 많이 붙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마귀상어 이런 이야기가 붙죠.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일부 유틸리티 관련 쪽이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자, 유틸리티 쪽이 대왕고래에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기상어 모멘텀이 있었고요. 울릉분지 최대 51억 배럴 추가 매장 추정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가 오늘 나왔습니다. 히토류는 유니온과 티플렉스 등의 히토류 테마 강세였는데 대중 관세 부과로 중국의 보복 관세 수단으로 유력하다고 보이는 히토류가 역시 이 관세 이슈는 역시 뭐 히토류 쪽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코스닥은 관세 전쟁의 리스크 오프가 확산됐고 외국인기관 순매도에 대형주 중심의 부진이 나타났습니다. 알테오젠 등도 좀 많이 오늘 빠진 하루였고요. 2차 전지가 특히나 낙폭이 크게 나타났고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은 실적 발표에서 상당히 나쁜 실적을 발표했죠. 컨센을 대폭 하회했습니다. 코스피 가운데서는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대폭 하회하는 실적을 나타내면서 2차 전지가 실적 발표에서 엄청나게 쇼크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중 반도체 수출 제재 우려에도 반도체 소부장이 역시 약세를 보였습니다. 동해가스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히토류 관련 종목들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테마주로서는 일단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트럼프발 관세 우려에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가 단숨에 약 70포인트 가까이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만 낙폭을 종가 무렵에는 조금 줄이면서 마무리는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 이외에도 한국을 포함한 대미국 수출 흑자국이 다음 타겟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역시나 뒤덮었고요. 말씀드렸던 한국, 그 다음에 일본, 대만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런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대미 흑자국이기 때문에 하락세가 면치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나 2차 전지 등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공급망 밸류체에 영향을 받는 업종들의 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반도체 업종은 딥시크 사태 여파와 대미 흑자 품목이라는 부분에서 약세를 피하지 못했고 결국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드렸듯이 무역 관전 관세 이슈가 또 있기도 하지만 발표된 종목들의 실적이 워낙 쇼크가 나왔다. 이것 때문에 역시 2차 전지가 더욱더 낙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멕시코하고 캐나다 쪽에 공급망이 구축되어 있는 LG 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이 하락세가 좀 더 두드러졌고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등도 역시 가격이 빠졌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자동차 업종도 약세였는데 멕시코의 관세 부과 이후에 멕시코 공장 생산 물력의 관세 부담 우려에 기아나 현대차, 완성차 업체 등과 더불어서 HL 만도 등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 납품하는 부품 업체도 밸류체인 동반 약세였습니다. 역시 HL 만도 같은 경우도 이제 멕시코에서 만드는 자동차 업종에 부품을 납품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영향이 부정적으로 납품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수개월 내에 일부 국가 추가 관세 부과할 경우에는 철강, 그 다음에 제약, 반도체에 집중될 것이라고 또 발언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 그 다음에 현대제철과 포스코 홀딩스 등의 철강 업종들도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석유가스 동해 울릉분지에 약 51억 7천만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동해 울릉분지에 추가적으로 매장될 수 있다는 액트지오의 영역 보고서가 나오면서 한국석유공사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가스공사 등이 강세였습니다. 근데 액트지오가 이제 예전에 논란이 좀 있었죠. 이게 액트지오가 그만한 능력이 되느냐? 이 회사가 사실 약간 좀 회사가 좀 불확실하다. 이 회사가 좀 뭔가 백그라운드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액트지오의 보고서에 대해서 신뢰도 문제가 또 있는데 글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액트지오를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서 나온 액트지오는 사실 허접하기 그지 없거든요.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액트지오가 결국은 이런 용역 보고서를 이렇게 낸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안 할 수는 없죠. 대통령이 한다고 했으니까 했는데 이걸 멈추기는 어렵고요. 뭔가 이제 내고 있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액트지오 어떨지 모르겠어요. 연속성이 주가에 있을지 좀 뭔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로서는 1월 라면 호술책에 따른 삼양식품과 농심 등이 강세를 보였고요. 카카오는 내일 오픈 AI와 AI 협업 관련된 전략적 제휴 관련된 이슈가 기대감이 불거지면서 일단은 기대감 유입으로 플러스가 됐습니다. 상승 탑 3 업종으로 봐서는 음식료, 담배, 그 다음에 IT 서비스, 전기가스 등이었고요. 업종 버텀 3 하락 상위 3개 업종은 화학과 금속, 운송, 창고 등이 하락이었죠. 그렇습니다. 관세 협상 관련된 과정이 확인 필요하고요. 오늘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이제 금주 고용 보고서 등의 금리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또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이번 주에 상당히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다는 점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로 시장을 오늘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어려웠죠. 오늘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요. 낙폭이 큰 종목들도 많았고 수급 이슈도 하루 종일 기관 외국인이 현물을 팔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느낌도 될 수 있습니다. 자, 빙다리 핫바지님께서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저를 땡벌 느낌으로 주시네요. 예.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그런 거죠. 네, 그 노래 아주 노래방에서 아주 많이 불렀죠 예전에. 자, 그러면 오늘 매크로 지표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삼성증권 자료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습니다만 이게 뭘 뜻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삼성증권 자료인데 불붙은 관세 정책이 왜 멕시코하고 캐나다인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트럼프 1기에 미국은 압도적인 무역 적자국이 역시 중국이었습니다만 이제 트럼프 2기로 접어들면서 압도적인 적자국이 중국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2018년 이후 6년이 지나면서 중국의 대미국 흑자폭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무역 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이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그 자리를 메꾼 것이 멕시코, 그 다음에 베트남, 캐나다, 대만, 한국 이런 것들이 이제 차지했다는 거죠. 그 비중의 상승폭만큼 트럼프의 관세 정상 대상이 되는 것인데 결국은 방법은 관세와 그 다음에 안보, 역시 불법 이민이나 군사 방위비 이런 것들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삼성증권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있다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관세 쪽에서 우리도 한국도 예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고 갑자기 한국에 대해서 또 관세 이야기가 또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감이 좀 상존해 있다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이 역시나 어려운데 근데 시장의 밸류로 생각해 보면 이제 조금 더 빠지면은 좀 사봐도 되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방 진격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지, 그리고 트럼프가 어쨌든 협상용으로 관세를 이제 이용을 하고 있어서 또 생각보다 단기에 급진적인 어떤 협상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점도 역시 우리가 거꾸로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라서 이 추정을 하긴 좀 어려워요. 이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마 트럼프의 원래 성격상 상당히 좀 관세 이슈로 아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이걸 끌고 가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나. 왜냐하면 인플레라든지 이런 것들 결국은 멕시코나 이런 쪽에 관세 부과시키면 사실 자동차 섹터만 보더라도 GE가 가장 크게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국내에 어떤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그리고 주식시장이 망가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약간의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망가질 것을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역시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주식시장 망가지면은 표를 잃어요. 대부분 다 민심을 잃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망가지는 것을 트럼프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마무리를 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 급락했잖아요. 트럼프 집안 전부 다 지금 비트코인에 올인하고 있는데 돈 벌려고. 근데 거기서 비트코인 급락했죠. 망가지면은 본인들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길게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본인도 생각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뭔가 저질렀지만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오래 끈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보기엔 좀 아직은 어렵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오늘 리포트가 나오면서 단기에 어떤 타협 이런 부분들도 열어놓아야 된다라는 또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으니까 그럼 지켜보시죠. 어쨌든 우리가 무조건 단기에 끝날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관세 이슈가 엄청나게 장기로 가면서 다 죽여 놓을 거야, 시장을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너무 앞선 생각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응하는 정도로 어떤 나오는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준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섹터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섹터 역시 이제 반도체입니다. 중국의 딥시크 쇼크가 역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AI 스타트업 딥시크는 지난주 제가 방송 때 자세하게 딥시크 관련된 이슈는 지난 금요일 날 방송에서 딥시크를 아주 제가 자세하게 좀 풀어냈기 때문에 금요일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면 딥시크 관련된 아주 긴 방송들이 아마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두 가지죠. 첫 번째, 딥시크의 쇼크는 적은 비용으로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 있는, 유의미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졌다는 건데, 그 적은 비용이란 게 훨씬 그것보다 비용이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성공했을 때 비용만 이제 뭐 한 80억 가까이 78억 정도 수준을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전에 준비하면서 했던 비용들이 전부 다 계상되지 않고 마지막 성공 비용 이것만 좀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하는 쪽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딥시크는 좀 적은 비용으로 어쨌든 뭔가를 만들어냈다, 의미 있는 기능하는 뭔가를 만들어냈다는 게 첫 번째 쇼크를 준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걸 오픈 소스로 냈다는 거죠. 이게 철저하게 이렇게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오픈 소스로 내면서 이게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독점적인 구조를 뭔가 무너뜨려버린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쇼크가 온 겁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메타가 됐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AI 캐펙스 투자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캐펙스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장에 안도감을 좀 주는 모습이었고요. 뭐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반도체 쪽이 좀 어려웠던 것은 역시 관세 영향도 있습니다. 관세 쇼크에 대한 부정적인 작용이 할 수밖에 없는데,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 수출 관련해서 하드웨어적인 수출 관련해서 대미 쪽에 어떤 흑자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국도 관세에서 그렇게 뭐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 자동차 이쪽 관련된 섹터가 역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트럼프의 뭐 캐나다, 멕시코, 중국의 고관세 부과 강행하면서 이제 이렇게 지금 표가 도식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25%, 멕시코 25%, 중국 10% 정도, EU까지도 이제 관세 부과 얘기가 되어 있고요. 역시 뭐 반도체, 철강, 석유, 가스 이런 부분들에 추가 관세 예고가 되어 있다는 점도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뉴욕 시장에서도 뭐 트럼프 관세 우려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일단 빠졌고요.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인텔이 지난해 4분기 실적 예상을 상회했지만 1분기 전망을 약간 보수적으로 부진하게 나타내면서 분위기가 조금 부정적으로 분위기가 흘러갔죠. 그래서 인텔이 2.9% 정도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도 영향을 받습니다. 밀세증권은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1분기 뭐 영업이익이 4조 9천억까지 빠질 것으로 봤습니다. 기존 추정치 7조 6천원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삼성전자 관련해서 밀세증권이 상당히 조금은 보수적인 리포트를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분기 뭐 삼성전자가 1분기의 바텀 바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 아무튼 4분기보다 1분기가 더 안 좋은 거죠. 지금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미래에셋증권에서 좀 더 상당히 낮은 영업이익을 추정하는 리포트를 냈다, 이것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이재용 회장이 선고가 나왔죠. 그래서 오늘 무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공격적인 뭐 투자라든지 어떤 뭐 사업에 대한 신사업 관련된 공격적인 또 뭐 행보가 혹시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조심스러운 의견도 있기 때문에 뭔가 삼성이 이제는 좀 이재용 회장이 뭔가 좀 뭘까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좀 덜어내고 본인이 좀 할 수 있는 공격적인 어떤 그런 투자라든지 의사 결정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다라는 뭐 조심스러운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에 또 내일 반응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KB증권의 자료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삼성전자의 PBR 1배의 역사라 해가지고 최악의 사례였던 2015년 수준까지 주가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은 오른쪽 조그만 네모를 보세요. 그러니까 긴 차트 마시고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노란색 이게 보시는데 PBR 1배의 하회 사례 중에 주가가 부진했던 세 번의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뭐 지금 2014년, 15년, 2018년 이렇게 PBR 1배 미만으로 떨어졌던 등이 있는데 노란 색깔이 2024년입니다. 작년에. 이때 PBR 1배 이 정도 밑으로 가게 된다면 그 가격은 절대 기준으로 봤을 때 KB증권에서는 삼성전자가 한 49,000원 정도 영역이면 절대 밸류상으로는 저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5만원대 초반까지 밀렸기 때문에 전자가 뭐 어느 정도 온 거 아니냐. 물론 뭐
HBM 쪽에서 어떻게 성과를 내느냐가 물론 달려있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뭐 빠지지 않는 것과 올라가는 것은 좀 별개로 봐야 되는데, 아무튼 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좀 사야 되는 뭐 그런, 내가 전자를 좀 사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정도 뭐 가이던스를 가지고 한 뭐 49,000원, 5만원 뭐 이 정도 자리에서 좀 브레이크가 또 걸릴 수 있다는 이런 분석 자료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뭐 V자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삼성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기본적인 레거시 디램이나 낸드 쪽도 중요하지만 HBM 쪽에서 뭔가 승부가 나야 됩니다. 그쪽에서 승부가 지금 나지 않으면 아마 올라가는 쪽에 멀티플을 주기가 좀 어렵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관세 부과나 여러 가지 이슈도 좀 있는 상태여서 상당히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보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실적은 1분기가 저점 바닥이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 정도를 놓고 뭐 지금 비중 확대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HBM4에서 뭐 3E까지는 좀 만만치 않은 것 같고요. HBM4 관련해서 하반기 정도에 어떤 글쎄요, 어떤 뭐 퍼포먼스를 낼지 그걸 좀 지켜보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좀 많이 빠졌고요. 다만 중국의 딥시크 영향 때문에 반사수의 기대감 쪽에 역시 AI 챗봇이나 AI 소프트웨어 쪽은 상당히 오늘은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또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표는 뭐냐면 이게 습관이 부자를 만든다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따온 자료인데요. 엔비디아 쪽의 싱가포르 쪽의 매출이 740%나 폭등한 자료입니다. 이걸 뭘 뜻하느냐? 자, 딥시크 관련해가지고 미국이 딥시크가 싱가포르에서 제3자를 통해서 엔비디아 GPU를 어마어마하게 구매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보면 엔비디아 싱가포르 매출이 740%나 폭등했죠. 그래서 딥시크로 들어간 이 GPU가 도대체 어디서 샀느냐? 뭐 그래서 뭐 지금 싱가포르 쪽을 조금 이제 뭐랄까, 약간 의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싱가포르 현지에서는 또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빌미로 또 엔비디아 관련된 GPU 관련된 구매 조사, 이것을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어요. 싱가포르에서 매출이 740%나 폭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딥시크 관련된 부분들도 미국 입장에서는 패권을 뺏길 수 있는, 왜냐하면 오픈소스까지 갔기 때문에 패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어서 이걸 아주 강하게 뭔가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싱가포르 쪽에서의 판매가 폭증했다. 740%. 그러니까 약간 이걸 빌미로 또 무슨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될 수 있는 상황이죠. 모르겠습니다. 뭐 트럼프 성격이라면 충분히 이걸 핑계로 또 제재를 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면 역시 이제 AI 챗봇주가 오늘 뭐 반도체는 빠졌지만 아까 좀 올라왔다 말씀드렸는데, 역시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4일날 한국을 방한해서 비공개 개발자 워크숍 빌더랩에 참석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 최고 경영진과 만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회동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도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되고 있는 모습이고, 카카오도 뭐 전략적인 제휴 가능성도 지금 조심스럽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AI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들어오면서 삼성, 뭐 SK, 그다음에 카카오 이런 또 만나니까 뭔가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태이고요. 말씀드렸던 중국의 딥시크 등장에 따라서 반사 수혜가 AI 챗봇이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은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등 AI 하드웨어 업체의 뭐 성장 독주에서 AI 비용 하락으로 따른 AI 소프트웨어 업체의 수익성 개선이라는 것 때문에 수급이 조금은 소프트웨어 업종 쪽으로 수급이 우호적으로 환경이 이동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뭐 바이브 컴퍼니, 플리토, 뭐 브리지텍,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인포뱅크, 와이즈넛, 뭐 카카오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반응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지금 환율 관련된 부분도 그렇지만은 지금은 관세 이슈가 더욱더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가 좋지 못했고 AI 챗봇이나 소프트웨어 쪽이 좋았다, 평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2차전지, IT 대표주 이쪽도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관세 부과 관련해 가지고 역시 나타나는데,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멕시코, 캐나다에 진출한 한국 기업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표입니다. 보시면은 멕시코 쪽에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LG전자, LG노텍, 기아, 두산밥켓, 그리고 캐나다 쪽은 LG 엔솔, 포스코 퓨처엠 이런 것들이 이제 그쪽에 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나 캐나다 쪽에 관세가 부과되면서 그 영향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런 종목들이 조금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EU 쪽에서도 보편 관세를 공언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철강, 석유, 가스 등의 부문별 추가 관세도 조만간 EU 쪽으로 무조건 펌리 확실하게 무조건 가겠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보복 관세를 분명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관세 전쟁으로 조금 더 불거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수출을 위해서 캐나다, 멕시코 쪽에 진출했던 국내 완성차와 2차 전지 등의 관련 업계가 피해가 좀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멕시코에는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공장이 있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전과 TV 쪽에 공장을 가두고 있고, 캐나다에서는 LG엔솔과 스텔란티스의 합작 공장이 배터리 모듈을 생산하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은 GM과 함께 배터리 양극재 합작 공장을 캐나다에 건설 중에 있습니다. 자, KB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의 자동차 공급망은 엮여 있기 때문에 차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8번까지도 국경을 넘나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대규모 관세가 불가피하며 신차 가격이 약 3,000달러 정도 상승할 수 있다고도 KB증권에서는 전망을 했죠. 그러니까 이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좀 무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도 좀 조심스럽게 피해주가 될 수 있다. 부품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그다음에 IT, 대형 IT, LG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 쪽도 분위기가 별로 좋지 못했다. 이 볼 수 있는데, 자,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지금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보면 지금 캐나다, 멕시코 관세 쪽에 exposed, most exposed 가장 많이 이제 지금 노출되어 있는 관련된 자동차 메이커들이거든요. 보시면은 뭡니까? 폭스바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고요. 혼다, 그다음에 스텔란티스, 닛산, GM, 도요타, 그다음 마츠다, 포드, BMW, 현대 이렇게 지금 캐나다, 멕시코 관세에 이제 지금 노출되어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노출되어 있어요. 상대적으로 낮게 노출되어 있고 폭스바겐이나 혼다, 스텔란티스가 가장 높게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상당히 좀 악재가 역시나, 그리고 말씀드렸던 GM 같은 경우도 가장 큰 피해가 나오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 쪽도 이게 트럼프가 모를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관세 전쟁을 길게 끄면 끌수록 본인들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관세 전쟁을 너무 길게 끌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좀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좀 다시 길게 간다면 굉장히 걱정이 상당히 많이 올라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증권을 통해서 2차 전지 섹터 투자 의견을 중립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리포트가 오늘 하나증권에서 나왔는데, 역시 지난 배터리 투자가 정리해야 될 이슈는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주요 기업들의 25년 가이던스 제시한 부분입니다. 이 가이던스 제시한 부분들을 신뢰도가 있느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20% 30% 올해 작년보다 좋아질 거야 가이던스를 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4년도 가이던스도 못 지켜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년도 가이던스를 높게 낸다고 해서 그게 지켜줄 수 있는 신뢰도가 있느냐 문제가 결국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IRA 자금 집행 중단 관련된 갑론을박인데, 자, IRA 폐지는 못해 이야기는 하지만 뭔가 지금 분위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보조금이나 7,500달러 보조금이 뭔가 폐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것들 관련해서 불편하다는 겁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연간 인도대수 가이던스를 제시를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아예 입을 닫고 있고요. GM 같은 경우도 25년 전기차 도매 판매 가이던스로 30만 대를 제시했는데 이게 전년비 160% 성장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24년에 소매 판매 대수가 11만 4천 대 정도 대비 2.6배 증가하는 공격적인 숫자로 GM이 지금은 30만 대를 지금 가이던스 제시를 했는데, 이러한 공격적인 가이던스에 주가가 반응하는 강도는 작년에는 그게 좀 먹혔지만 올해는 그게 좀 안 먹힐 거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24년도 초에는 공격적인 가이던스 제시 이후에 GM 배터리 체인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24년 한 해에 가이던스에 크게 못 미치는 판매량을 계속해서 확인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가이던스를 공격적으로 낸다고 해서 이게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관련된 밸류체인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GM을 포함한 주요 전기차 기업들조차 지금 관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 전망이 쉽지 않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전망치만 공격적으로 낸다고 해서 시장이 환호할 것은 아닌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은 결과값을 보고 대응을 하는 그런 시장으로 작년과 다를 것이다. 작년에 2차 전지가 공격적인 대응을 하니까 가이던스만 갖고 주가가 뛰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다 보는 거죠. 특히 GM의 24년 연간 전기차 생산 대수가
20만 대였는데 소매 판매량 11만 4천 대 정도가 판매가 됐으니까 8만 6천 대가 전기차 재고가 남아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최근 3개월의 GM의 월 평균 전기차 판매량이 1만 5천 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8만 6천 대 재고가 남아 있으면 얼마나 팔아야 됩니까? 적어도 1분기 또는 2개분기 정도의 잔여 재고 소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작게는 3개월, 많게는 6개월 정도의 잔여 재고를 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잔여 재고 소진에 따른 GM 배터리 체인의 실적 타격이 불가피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주, 양극재 부분들이 만만치 않을 거다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일부 24년에 판매되지 않은 재고분 중에 일부는 불용 재고 손실 처리를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8만 6천 대가 모두 재고 소진돼야 된다는 그런 것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래도 만약 월 판매량이 작년 대비 큰 폭의 증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의 재고 조정이 2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은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LG엔솔 같은 경우도 1분기에 역시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한 것처럼 4분기 대비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고 관련 서플라이 체인 모두 1분기까지는 재고 조정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다면 일단은 2차 전지에 대해서 공격적인 생각은 조금 접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 첫날 서명한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에는 IRA와 그다음에 미국 그린 뉴딜 관련된 자금의 집행을 중단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7,500 조항 같은 경우도 논란의 어떤 실익이 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역시 친환경 정책의 반발 흐름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만만치 않다. 상당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배터리 관련된 3년 내에 지금 PE가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적자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 상태도 3년 내에 최고치에 달하는 밸류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인 어떤 가시거리가 단축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멀티플이 오히려 올라간다기보다는 멀티플이 하향 조정되는 그런 부분들을 야기할 가능성도 아직은 있고요.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도 명확한 실적 반등 시그널이 포착돼야만이 주가가 좀 더 기대를 갖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이 1분기에도 매우 부진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4월 초에 확인하게 될 미국과 유럽의 1분기 전기차 판매가 만약에 전년 대비 4월 초에 이야기되는 게 올해 1분기 실적이잖아요. 판매 대수 이런 것들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만약에 증가 시그널이 확인된다면 아마 한국 배터리 기업은 2분기부터는 배터리 주문이 재개될 수 있던 시그널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때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분기 내로는 아마 2차 전지 양극재나 배터리 체인이 만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관세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역시 놓여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표 하나 보여드리면 키움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인사이드 EV라는 그런 자료에서 발췌를 해온 것 같아요. 키움증권에서 올려주신 건데 24년형 EV 그다음에 PHEV 모델별 관세 영향 분석인데요. 미국, 캐나다 부품 비중이 이제 몇 퍼센트, 그다음 멕시코 부품 비중이 몇 퍼센트, 중국 비중이 몇 퍼센트 이렇게 나와 있고 최종 조립 지역이 어디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델별로 포드, 무스탕, 마하 E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밑에 보면 혼다, 프롤로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테슬라 모델 3, 모델 Y, 모델 X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고 캐나다 쪽의 부품 비중, 그 다음에 멕시코 쪽 부품 비중이 높은 것들은 좀 피해야 되겠죠. 테슬라의 모델 3 같은 경우도 캐나다 부품 비중이 많게는 75%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멕시코 부품 비중도 20%입니다. 그리고 중국 부품 비중도 40%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바로 지금 보복할 때 테슬라만 물고 늘어진 거죠. 테슬라에다가 100% 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만만하지 않을 수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모델별로 캐나다와 멕시코 쪽의 부품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그러면 이게 모델별로 어떤 회사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회사의 2차 전지나 배터리를 공급하는 아니면 양극재를 공급하는 이런 회사들은 밸류촌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가 역시 상승을 했죠. 관세 전쟁으로 하면 역시 히토류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역 분쟁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 역시 히토류 관련 쪽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회귀금속 관련주들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핀 관련주도 오늘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가 중국의 흑연, 불공정 거래 관련된 이 부분에서 인정해서 예비 판정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래핀 관련주도 상승세가 나타난 점. 그래서 희귀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주가들이 최근에 관세 정쟁과 더불어서도 지금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핀 관련해서는 상보나 뭐 크리스탈 신소재, LMS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히토리는 뭐 여러분들 아는 유니온이나 뭐 이런 종목들 있죠. 동국 RNS, 삼화전자, 현대비엔지스틸 이런 종목들도 있으니까 히토리 관련주나 희귀금속, 그다음에 그래핀 뭐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체크를 단기적으로 테마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인데요. 역시 이제 동해에서 추가 유망구조 발견 소식이 있으면서 이제 대왕고래 뭐 시즌2라 볼 수 있죠. 관련주가 유틸리티 쪽, 한국가스공사 등을 포함한 강관, 밸브 뭐 이런 쪽 관련해서 주가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뭐 액트지오의 지난해 12월 울릉분지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 보고서에 석유공사에 제출한 가운데 이쪽에 가능성이 큰 14개 유망 구조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게 모르겠어요. 액트지오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낮습니다. 액트지오 그 회사 약간 유령 회사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건 이제 제가 뭐 따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때 언론에서 다 봤잖아요. 액트지오가 어떤 회사인지. 가보니까 액트지오가 그런 회사였다. 이제 언론에서 워낙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관련된 이 액트지오를 믿을 수 있느냐. 신뢰도의 문제는 분명히 있는 상태죠. 근데 아무튼 워낙 많이 쉬었고 워낙 많이 주가가 빠져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서 최대 51억 7천만 배럴 추정됐다. 근데 이게 14개 유망 구조의 예상 매장량은 최소는 6억 8천만 배럴. 그다음에 최대가 51억 7천만 배럴. 이게 최소하고 최대가 10배 차이 납니다. 10배. 그러니까 이것도 보고서에 대한 신뢰도를 좀 너무 글쎄요. 이건 모르겠어요. 저도 잘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최소 6억 8천만 배럴 그리고 최대는 51억 7천만 배럴. 그러면서 주가들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게 액트지오를 신뢰할 수 있느냐 부분은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잘 모르겠다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이거는 뭐 깊게 이야기할 뭐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지금은 윤 대통령이 지금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어가고 있어서 이게 뭐 얼마나 이게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테마성으로 좀 일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하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더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심하고 저는 매매를 안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섹터 중에 오늘 그래도 좀 뭐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은 잘 버텼던 종목, 장중에 잠깐 플러스까지 나게 했던 종목은 역시 전력설비입니다. 전력설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관련해서 이 딥시크 이야기 나오면서 전력설비는 오히려 빠지면 사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오늘 장중에 아침에 빠졌다가 바로 아래 꼴을 달고 아주 강하게 반등을 주면서 장중 플러스까지 나왔던 종목들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오늘 장중 플러스가 나는 그런 종목들이었어요. 아침에 많이 빠졌습니다만 바로 회복을 바로 했죠.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전력기기 쪽은 역시 사야 된다. 전력기기는 오히려 액트지오 관련된 이거 사느니 전력기기 사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확실한 걸 사야 되는 거죠. 그 지금 이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튼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관련해서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이튼 데이터 센터 마켓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발표를 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튼 CEO가 하이퍼스케일러 고객만 해도 2025년에 거의 300빌리언 그렇죠. 이 정도의 자본 지출 400빌리언 달러 자본 지출을 예상하면서 이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수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 고객이 엄청나게 자본 지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역시. 그리고 23년과 24년 사이에 데이터 센터 건설 속도가 2배로 증가했다. 그리고 이 시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떠한 데이터에도 일치하지 않는다. 어떠한 데이터도 그런 시장이 둔화될 것이다. 전력에 대한 둔화 조짐은 어떤 데이터에서도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튼 CEO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튼의 수요 잔고는 전년 대비 50% 증가해서 7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데이터 센터 고객들은 25년 3천억 달러 이상 전년 대비 30%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난주 딥시크 논란에도 고객사는 지속적인 투자 얘기를 밝혀했다.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나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오히려 데이터 센터의 빠른 완성을 촉구하는
요청이 오히려 더 늘고 있다라고 이튼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튼은 미국의 배전 시장 성장 사유로서 노후 인프라 교체 뭐 당연한 거고요. 기후 변화 대응 및 회복력 강화 그리고 전력 수요 증가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틸리티의 25년 캐펙스는 높은 한 자릿수로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특히 이튼이 보는 북미 전력 인프라 시장 성장의 주요 제약 요인은 전력 공급 부족, 그리고 입지 선정의 어려움, 그 다음에 숙련된 노동자, 공급망 제약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역시 이렇게 보면 이튼 등을 포함한 그리고 우리가 G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전력 인프라 관련해갖고 빠졌다가 딥시크 이후에 급반등을 줬거든요. 이튼도 어쨌든 어제 주가가 올랐어요. 미국 시장이 빠지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력기기 관련된 쪽은 상당히 견조하게 지금 주가들이 가고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뭐 빠지면 전력기기 쪽은 저는 비중 확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JP모간 쪽에서 아시아 전력 장비에 대한 긴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게 엄브레리스 쪽에서 이제 요약을 해서 올려주신 자료가 있는데 제가 좀 같이 요약을 좀 가져와 봤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딥시크에 대한 테크팀의 견해는 역시 뭐 장기적으로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시아 쪽의 전력 장비 쪽은 긍정적이다 이게 봤죠.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의 캐펙스에 대한 시사점은 결국은 인프라 최적화의 진전이 AI 트레이닝을 추구하기 위한 장애물과 하이퍼스케일러의 성장 조절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는 AI 지출을 고려할 때 더 넓은 클라우드 산업을 지원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렇게 리포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전력 소비 증가세가 둔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국 전력 소비 장비 소유의 증가의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JP모간에서 이야기했고요. 전력망 설비 투자에 대해서 BNEF는 2050년까지 교체 그리고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차 도입이 전 세계 전력망 설비 투자의 7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일단 봤습니다. 미국의 송전 설비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동인들은 뭐 데이터 센터 구축 이런 것들의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자는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탈선할 가능성은 이러한 흐름에서 AI 관련된 캐펙스를 대규모로 하는 것을 거기에서 아마 벗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AI 기술 발전이 또 그런 것을 상당히 벗어나지 않게끔 잘 잡아줄 것이고 캐펙스 투자가 대규모로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전력 부하 예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보는 것 같고요. 송전 확장 투자가 10년간 강세를 보였지만은 그리드 전략은 부하 증가를 고려할 때 이러한 추세가 반전될 수 있고 작년에 미국 전역에서 송전 확장에 대한 투자가 승인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EU에서 증가하면서 전력 수요의 전체 20%까지 차지할 만큼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압 변압기 수요에 대한 시사점이 역시나 긍정적인 것 같고요. 고압 전압기 수요 증가의 약 50%는 교체에서 비롯되고 이미 재생에너지 EV 전기화로 인한 전력 부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AI DC 개발 속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력 수요 관련된 전력기기 쪽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JP모간도 제시를 하고 있다. 그리고 GE라든지 이튼 관련된 쪽도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게 다시 딥시크 사태 이후로 반등이 빠르게 나왔다는 점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지금 지난해 4분기 합산 실적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 소식에 손해보험주가 일단 주가가 빠졌고요. 다만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지금 주주환원 정책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지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화재 정도를 탑픽으로 보자 여기 나오는데 아무튼 지난해 4분기 합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손해보험주가 역시 오늘 좀 빠졌고요. 그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탄소세 도입 가능성 부각이 되면서 일부 탄소세 관련된 관련주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어레인, 그린케미칼, 캠트로스, 유니드 등의 일부 탄소 배출권 관련주가 주가들이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트럼프발 관세 우려 속에 비트코인 급락을 하면서 가상화폐가 일단 관련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비트코인 가격이 6% 넘게 전거래를 급락하면서 93,600달러 정도 수준에서 거래 중에 있고요. 가상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는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를 대량으로 추방하는 정책과 함께 재개된 무역전쟁이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수 있고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보면서 결국 비트코인의 가격 약세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도 생각보다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보이면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급반등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내일 웃는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I see you.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